안녕하세요. 윤유경 학원의 윤유경 원장 2023학년도 윤유경 플러스 학원 제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경 학원은 2015-16년에 개원을 해서 8년, 9년째 돼가는 학원입니다. 그동안에 722건의 대학 입학 성적을 거뒀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고려대, 연세대, 의대, 한의대, 유니스트, 카이스트 여러 입학생들을 배출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의 성공적인 입시 전략은 어디서 왔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고등 때 공부를 열심히 시킨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도 있고 우리 학생들의 노고도 있지만 중등 때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중등 학교에서는 100점을 맞는 거 평균이 높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는 고등 입시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중등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서 시간 관리를 잘하냐, 공부의 습관이 되었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설명회가 지금 학생들도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절대적으로 어떤 고등학교가 좋다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고가 대학을 잘 보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평고를 가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분위기가 타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 자립이 안 된 친구가 선행이나 심화가 되지 않은 친구가 평고를 가면 맨 뒤쪽에 서게 되고 자존감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고등학교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런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내 아이의 성공 전략입니다. 내 아이가 성공을 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 교육의 핵심, 교육제는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입시 제도가 바뀐다더라. 고교 학점제는 무엇이지? 수시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오실 때 똑같은 그 소망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다. 우리 아이 공부를 열심히 시켜주시라.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을 관찰했을 때 공부를 저희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썼던 말을 빌리자면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를 어떻게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주문해야 되는지 너 배를 만들어 이렇게 강요를 할 게 아니라 무한한 바다에 대한 그림을 갖게 하라. 나는 저 바다에 가고 싶어. 나는 미래 세상에 저 무대에서 뛰고 싶고 나는 저기에서 성공하고 싶어라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만들지 말라 해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본인이 찾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에 대한 아이들의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함께 인터넷도 검색해주고 책도 같이 읽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뉴스라든지 세계 동향을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 학교로 갈 거야? 어느 과를 갈 거야? 그리고 나는 30대 때, 40대 때 이런 인생을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부모님께서 들어와 계시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이제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그래요. 봐라, 원장쌤이 말할 때 공부를 2배, 3배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니? 오늘부터 당장 계획표를 세워서 공부를 엄청 해야 돼라고 압박을 한다면 아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대신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일 위에 써져 있듯이 목표가 있는 영혼은 흔들리지 않아요.
너는 네가 원하는 너의 30대, 40대 네가 제일 원하는 건 뭐야?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중에서도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아이가 궁금하다면 같이 찾아주는 멘토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와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교육이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 또한 같이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4차 혁명 시대, 앞으로 시대에는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발표에 의하면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도 인공지능온, 그래서 체온이나 땀 흡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다 체크할 수 있는 옷이 나온다고 그래요. 안경도 AI가 도입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경에서 시력을 조정하는 거죠. 가까이서 보는 거, 멀리서 보는 거. 그 다음에 3D 프린팅으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저는 물론 드론 자동차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간 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변화하는 세계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네트워킹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입니다.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 경험하셨죠? 다음 많이 쓰시는 분들 카톡 막 마비되고 카카오 맵 안 되고 그랬었죠.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코로나 시대 때에는 거리 두기를 하고 이렇게 원격으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디지털로 인해서 초연결 시대에 와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경쟁력을 가졌을 때 미래 가장 성공적인 아이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5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인재상에는요. 첫째는요.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면 성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사,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약사.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에는 기계가 판정을 내리고 기계가 진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에 이렇게 어떤 의사 선택할 거냐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근데 기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연구에 따르면 어디 법의 판정이나 어떤 수술을 봤을 때 사람이 오전에 한 것과 오후에 점심밥 먹고 나서 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했던 것과 성공률이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했을 때에는 오전 10시에 하나, 오후 5시에 하나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계와 인간이 경쟁하는 시대에 놓여 있고 앞으로 새로운 직업이 65가지 이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을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돼, 안 돼라는 지표가 없죠. 그 대신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돼.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일치한 사람은요. 앞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학력고사 시대 때 점수만 가지고 무엇을 하면 성공하겠다 해서 법을 선택하든지 의과를 선택한다든지 그랬잖아요. 중간에 자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 방향과 맞지 않아서 트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런 시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 대학 다닐 때처럼 자기가 필요한 과목들을 담아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개개인의 개성이라든지 역량을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 시대가 도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어디서는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 단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면 나의 방향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 능력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중첩돼요. 그렇다면 경쟁력을 가지는 건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생각하는 능력, 감성 능력, 관계지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맞추는 기능,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최상의 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하는데 고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창의 융합 능력은 예전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 이미지화하는 능력,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협업 능력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네,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맞춤형 교육 시대에 각각 개별화된 자기 진로와 다 다른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융합해서 합체해서 새로운 것을 폭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소통 능력이 없고 협업 능력이 없으면 그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팀 프로젝트 하잖아요. 팀 프로젝트 할 때 아이들이 그래요. 재수없게 걸렸어. 나는 이거 하기 싫어. 나는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머니들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네가 사는 세상은 팀 프로젝트라든지 집단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야. 그런데 네가 사람들의 고유의 특성들을 알아보고 조절하는 능력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니까 너의 능력 플러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능력이 있어. 단 드러나지 않을 뿐이야. 절대치로 네가 자르면 안 되고 그것을 탐색하는 능력을 연습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협업 능력 가운데 공동체성이라든지 사회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대부분 꿈을 가질 때 나는 돈을 많이 벌겠어, 성공을 하겠어 하면 어떤 좌절이나 힘든 점이 왔을 때 그것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나는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공헌하고 싶어,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 우리 이제 자녀들이 살아가고 우리 자녀의 또 자녀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계를 함께 아름답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정에서도 이런 교육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평생 배움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40대인 분도 계시고 50대인 분도 계시는데요.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났을 때 들어갔을 때는 이 친구가 서울대를 갔다네, 이 친구가 의대를 갔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막 졸업하고 나서는 교사 자격도 딴따네, 어떤 전문직을 갔다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40대만 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이후에도 그 후로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계속 해왔느냐, 달라지는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것을 적응하려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날로그가 좋아, 줌 수업하고 있고 모든 걸 네트워킹하고 있는데 수첩에다 적고 나는 왠지 디지털이 힘들어. 아무리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러면 세계에 적응도 힘들고 자기의 효용성은 높여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지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조합하고 그 다음에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미래 교육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가까운 미래에 입시 변화는 어떻게 될 건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는요, 전국 대학의 입시예요. 크게 입시를 하는 방법은 정시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수시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전국 대학의 4분의 3 정도는 수시입니다. 학생부 파란색, 빨간색 학생부 종합, 교과라고 하는 성적으로만 가는 거고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생기부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도 있고요. 실기도 점점 작아졌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대학에서 여전히 수시의 비중은 큽니다. 정시의 비중은 작아요. 그럼 정시는 40%로 확대된다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대치동, 목동, 재수생, 아주 그 경쟁이 치열한 특목고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혹시 이종경 학생 혹시 학생은 안 왔어요? 예, 예. 윤석현 학생 들어왔어요? 예, 혹시 마이크 열어봅시다. 예, 우리 석현이 학생은
대학을 전국에 있는 아무 데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상위 12개 대학을 가고 싶어요? 서울권. 서울권이죠.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대부분 대답은 서울권 상위 대학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십니다. 자, 정시 모집은 한 40%로 확대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시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상위 12개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정시만큼이나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물론 교과도 있지만 수시에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대치동 아이들하고 저기 목동 아이들하고 수능 경쟁을 할 때 경쟁력이 우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과 생기부로 가는 전형을 선택해야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요새 대부분 자사고 특목고 가는 비중도 많이 줄잖아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 자, 대입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써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교 학점제는 많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자, 그 단위 수가 단위에서 시간 단위 학점으로 바뀌는다. 그 다음에 실수가 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내신이다. 2학년 때 이제 융합 선택이라든지 진로 선택이라든지 과목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평가를 다 성취 평가를 하기 때문에 A, B, C, D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1학년 때는 9개의 등급으로 나눠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모든 대학의 목표는요. 교육의 뭐 30년, 40년 역사 동안에 중요 대학의 목표는 똑똑한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교치가 확실한 9개 등급으로 나눠 있는 구간의 성적을 보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건 못하는 건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국어, 영어, 수학과 탐구 과목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는 않지만 2학년 때는 선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행을 할 때 만약에 평고라든지 신한고 종교 1등을 노린다면 고3까지 선행을 하고 심화를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그 정도는 아니다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내 안의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신을 잘 모시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교 학점대에 대해서 2023년도 204 단위에서 192 학점으로 10몇 시간이 빠진 다른 거는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그런데 이제 그 2학년 때에서 국영수가 아닌 과목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이 새로 생겨난다. 그랬을 때 원래 뭐 과학 같은 경우도 물화생지였는데 이름이 좀 바뀌어요. 뭐 과학의 역사, 문화, 화학의 반응, 세계 이건 학교에서 다 어떻게 선택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융합 선택이 새로 생겼습니다. 융합 선택은 뭐냐면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과목과 함께 융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여행 지리라든지 뭐 과학의 역사와 과학이 합쳐지는 거죠. 이런 것이 생겨났는데 일단은 공통 과목을 하는 시기가 가장 이제 그 성적에 대해서 변별력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또 달라진 입시는 뭐냐면 2024년도 서울대 혹시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 있나요? 서울대 목표로 하는 학생 손 좀 들어주십시오.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서울대는 유일하게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과목을 선택해야지 정성평가를 하는데 점수를 더 줄 수 있다.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져요. 그런데 플러스 점수는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 보면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생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미적 확통 이거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약학 계열도 미적 확통 해야 됩니다. 기하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물리학은 확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장 과목을 어디에다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알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선행을 하더라도 심화를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 바탕이 변경이 돼요. 예전에는 서울대에서 학교에서 전교 1, 2등짜리가 서울대를 쓸 수 있었는데 탐구 툴을 하지 않아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데 바뀌었어요. 2024학년도부터는 1+1 조합도 허용을 한다. 단 1+2, 예를 들어서 생1 플러스 생2를 하면 플러스 3점이 주어져요. 가산점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 물2 플러스 생2라든지 2를 다 했다. 두 개나 플러스 5점이 주어져요. 2가 매우 힘들죠. 개설하기도 인원도 많지 않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한 친구에게는 플러스 점수를 주겠다 하고 하는 게 달라지는 입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과와 종합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저는 이제 지금 이 설명회를 보시는 학부형님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유튜브로 이제 평택이나 전국 어디에서나 이 설명회를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올릴 거예요. 그런데 공립학교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교과로 갈 수 있는 건 우리 아이들의 내신 점수를 그냥 기계에 넣어서 환산해서 컷이 바로 나와요. 본인이 갈 수 있는 가장 최하의 학교를 가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편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높은 대학을 가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그 표시가 경제학과를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등급 컷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한양대 경제학과를 갔는데 내신은 1.07이어야 거의 뭐 약대 교대에 가는 수준이죠. 근데 1.96이면 종합으로 갈 수 있어요. 뭐 여기 서울실대도 마찬가지에 1.37인데 2.4면 갈 수 있잖아요. 종합 그러면 대부분 6개 수시 원서 중에서요. 6개 다 종합을 쓰거나 교과를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2개 정도는 아주 탄탄히 받쳐요. 교과로. 그리고 4개 정도는 종합을 씁니다. 그러면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기록부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협조를 해서 그 생기부를 아주 풍부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공립학교에서는 조금 조조한 상황이다. 그래서 교과 종합이 같은 점수를 가지고 또 갈 수 있는 학교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종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 항목들이 다 채워져 있어야지 이 친구는 굉장히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군 하고 정성평가를 합니다. 정성평가를 해서 대학에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데리고 가요. 그런데 자 점차 이 전형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자동 봉진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빠진 게 있어요. 하얀색들은 다 미반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도 수상은 해야 돼요. 하지 마시고요. 생기부엔 쓰입니다. 반영되지 않을 뿐이에요. 수상을 많이 하면 뭐 세특이라든지 행특의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써주시겠죠.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반영되지 않을 뿐이지 독서 시스템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독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소서도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자소서가 올해까지 하고 다음부터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소서를 쓰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똑똑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기 울릉도에서 전교 1등하는 학생하고 우리 평고에서 전교 1등하는 학생하고 실력이 같지는 않겠잖아요. 같은 1등급이어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변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게다가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에서 이 녀석이 똑똑한지 똑똑하지 않는지 보겠잖아요. 근데 그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외워서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틈틈이 독서를 해야 사고력이 길러지고 자기 논리가 길러지고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이 길러지거든요. 그것들은 자기들이 써서 선생님께 가져가서 내가 선생님 수업에서 이걸 듣고 나서 제가 이 책을 관련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질문할 게 있어요. 이걸 좀 내고 싶어요 하면 선생님이 써주는 게 바로 세부 특기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하다. 문해 대역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문제 해결력도 되고 문장 해석력도 되는데요. 이것들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독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달라지는 생기부가 뭐냐면 글자 수가 줄었어요.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진로라든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부 또 입시를 말씀하시는 분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생기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신이 중요하고 수능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진짜 입시를 모르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글자가 줄었다는 것은 한자 한자 쓸 때에 정말 중요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의 이 빨간 글씨들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 같은 경우에는요. 전혀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외부는 미반영이 되는데요. 학교장의 승인하에 학내에서 하는 것은 반영이 됩니다. 그럼 학교 봉사를 열심히 하면 안 한 학생들보다 한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런 중간중간에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부 특기사항 500자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활동보다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얘네들은 500자씩 쓸 수 있는데 과목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친구가 8과목을 받은다. 그러면 4,000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능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 특기사항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인데 제가 세부 특기사항이라고 적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누가 써주느냐 하면요. 학교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선생님이 써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는 이걸 잘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첫째도 둘째도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학원이 더 좋아.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수업 시간에 어영부영하다가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 높게 나온다고 해서 이 친구가 대학을 꼭 잘 가는 건 아니에요. 최저의 교과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세부 특기 사항은요. 수업 시간에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손 들어서 질문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대답 잘하고 또 후행으로 내가 선생님께서 국어 시간에 하는 유동 그 박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신우주에 있는 그 백석의 시를 읽고 제가 갈매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해서 특성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산림학과를 가고 싶어요. 하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럼 이 학생은 국어 시간에도 이게 융합이거든요. 다른 과목과 같이. 해도 이런 노력을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진로와 연계해서 이런 활동했다라고 생기부에 예쁘게 써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의 관계라든지 성실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학교가 좋아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상을 적어준 학교가 있다. 근데 이거는요. 아 그런 학교가 있어? 그럼 우리도 해야지 하고 써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기 초에 이것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학 설명회에 가셨을 때 특히 공립학교, 사립학교도 이거를 선택을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우 귀찮은 일이에요. 각 과목당 선생님께서 학생 모두 500자씩 써야 돼요. 그런데 개인별 세부 능력서 500자 더 써야 되면 1000자씩 써야 돼요. 그런데 한 학년에 300명 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과로하시겠죠. 근데 이거를 채택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우리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 그 개인별 세부 능력에 대한 그 활동을 해야 써주기 때문에 훨씬 더 프로그램이 짱짱하고 선생님들도 성의 있게 관찰하고 그걸 써주겠죠. 이것들은 좀 그럼 결국 여기도 뭐 4,000자 하면 8,000자 이상이 써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부에 비해서 굉장히 풍부한 생기부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하고 2학년 때 겨울에 물론 3학년 때 겨울에 써주지만 9월 달에 수시 원서를 쓰기 때문에 3학년 거는 반영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관계도 중요해요. 어떤 담임 선생님께서는 얘가 자주 지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선생님께서는 안 그러신 너무 솔직하게 적으신 거예요. 초기에는 지각이 많았으나 뭐 나중에 10줄은 굉장히 성실하고 학습 성취도 높고 진취적이고 써줘요. 근데 첫 문장에 지각은 많았으나 이면 이제 이 아이는 성실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 선발에서 중요 사항은 무엇이냐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가지가 있어요. 주로 학업 역량, 성적이라든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보겠죠. 전공이나 계열 적합성 같은 경우에도 세부 특기 사항이라니 진로 사항에 보겠죠. 인성 역량은 모두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인성이요. 이 아이가 착하냐 안 착하냐 이것만 보진 않아요. 공동체에서 얘가 리더십을 가졌느냐, 다른 아이들과 협업을 하느냐, 봉사를 할 줄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학내 봉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도 중요한 게 이 아이가 1학년 때는 어땠고 2학년 때는 어땠고 3학년 때는 어땠나. 1학년 때 전교 1등이 났어요. 근데 2학년 때 전교 50등 떨어졌어요. 3학년 전교 100등 내려갔어요. 반대인 학생이 있어요. 1학년 때 전교 100등이었어요. 점점 올라갔어요. 두 번째 학생이 훨씬 더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교수님들에게는 우리 대학에 오면 얘는 좀 더 발전할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망친 아이를 보면 너 작전상 성적 망쳐갖고 왔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는 대부분 도입이 됐는데요. 먼저 중요한 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많이 진로 검사, 심리 검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검사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뭐 직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기계 쪽이 좋다, 수학 쪽이 좋다, 문과가 좋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서 전혀 공감하지 못해 감흥이 없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요새 새로 나온 직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찾아가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이 아이는 어떠한지 같이 또 상담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을 다닐 때 세 가지 중요한 걸 다시 종합을 하자면요. 진로 적성 탐구를 해야 어디로 갈지가 중요해지는데 대학을 가는 방법은 이렇게 수능과 내신이 있다. 그런데 경기도의 특히 평택 지역의 학생들은 내신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과도 내신 100%로 가는 거고요. 종합도 내신이 포함된 종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수능을 버려야 되는 그게 아니고 최저를 맞춰야지 높은 학교를 갈 수가 있거든요.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능 또한 할 수 있어야 인서울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1, 2부를 이제 이렇게 마감을 했고 2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정말 기다리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지 관내 고등학교 특징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학교별 입시 결과 작년 입학 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이제 문이과는 사라졌지만 사탐과 과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비율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문과형 학생이에요. 그러면 평고에 2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한 문제, 2문제 틀잖아요. 그럼 여기에 반이 2번밖에 없기 때문에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과형이냐 이과형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평여고는 문과형이 여학생이라면 이게 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한강여고도 그렇다. 비전고는 6대4인데 아마 5대5로 바뀔 겁니다. 등급컷이 확 올라갔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요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반의 개수도 중요해요. 은혜고 같은 경우에는 6반이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행을 많이 했고 심화를 했다 그러면 전교 1등을 할 것이다 하면 가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300명 정도 되는데 한강남고가 이번에 330명이라고 합니다. 안보고는 200명이라고 해요. 효명고는 330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300에서 330명 정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학사 기숙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잠시 좀 보고 계세요. 제가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여기 학사 기숙사를 보시면요. 신안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베리타스가 12명으로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컷이 199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197 정도 이상이 이제 학사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게 올해는 유난하게
그 내신 인플레가 중학교 성적 내신 인플레가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점수하고는 많이 차이가 192라고 그랬는데 이상하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보라색은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작년은 자기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평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올해 그 30명을 내신으로 먼저 뽑는데요. 원래는 모의고사 50% 반영하거든요. 나머지는 모의고사를 포함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숙사는 작년에 195였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197에서 198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신안고나 평고나 뭐 이렇게 한광여고나 장학금을 두잖아요. 대부분 11월 말에 마감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12월 달에 내가 199인데 장학금을 주세요 하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고 같은 경우에는 과학교육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교육에 대해서 특히 공과 계열이나 이과계 학생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이제 저희 학생도 저희가 시키지 않은데 해서 물리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학교육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비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BLS라고 하는 건 심화반처럼 명색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차별화 많이 돼 있지 않고 자 190 이상이 40명 정도인데 난이도가 상승을 했는데 컷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작년에 170이었어요. 이번에 180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강여고 같은 경우에는 미우 같은 경우에는 199가 될 것이다. 요걸 보면 199 이상한데라고 얘기 대부분 199, 198이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중학교 중3 반에 199 학생들이 이제 그 교육청이나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문제를 쉽게 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다소 쉬운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가도 1플레가 됐기 때문에 각 반에 1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년에 10명 정도가 있어요. 이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다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컷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선발하는 10명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과학고라든지 지원했다가 다시 돌아온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고사를 보게 됩니다. 경수를 그래서 뽑게 된다고 합니다. 미유 같은 경우는 195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강남고는 청계가 예전에는 6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70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5명 우선 선발하고요. 나머지는 또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학사도 있기 때문에 신우학사도 있기 때문에 190 초반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평여고 같은 경우에는 명덕학사가 있고요. 이 컷은 제가 컷은 다 그 최악 것은 다른 곳에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창조고 안뽑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안뽑고 같은 경우는 특성이 뭐냐면 170 이상이 150명이 작년에 왔었는데요. 기숙사 생활을 할 사람만 가야 되냐 통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내주지 않고요. 요거는 좀 참고해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3월 달까지는 이 학교를 갈 모든 학생들을 지도를 하지만 3월이 되면 저희가 이제 내신이 평택에서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뭐 평고, 신안고, 한강고, 비전고, 전교권 아이들을 현재 가리키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평고를 가겠다, 한강고를 가겠다, 뭐 신안고를 가겠다 하면 그 학생을 가리켰던 선생님이 지금 선행이나 심화를 하면 잡아주면 훨씬 더 문제 입시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학교를 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분산되니까 저희 학원 선생님이 총 한 32분 정도가 되세요. 국어, 영어는 6, 7분씩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12분, 그 다음에 클리닉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실력 있는 뭐 수능 만점을 만드신 선생님께서 클리닉실에서 항상 대기 중이어서 피드백을 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해서 그 학교 문제를 연구하고 트레이닝 시켜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이 하얀색 학교만 내신을 준비한다는 거. 겨울방학까지는 이 학교를 가도
준비를 시켜준다는 거 요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잠시 5분만 질문 받고 넘어갈게요. 손을 들어주십시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안 계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각 고등학교별 입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입결을 발표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각 학교에 전화를 했을 때 발표한 곳은 신안고, 은혜고, 한강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입시 자료만 가지고 있고 입시 설명회 오면은 자료를 준다고 합니다. 꼭 가시고요. 혹시 찍으신 분은 저한테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고 과거 입시 결과를 보면요. 서울대, 의대, 정통주 굉장히 많았어요. 해군사관학교도 G스트라든지 카이스트도 있었고 성균관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택에서는 가장 높은 입시율을 자랑합니다. 자, 이렇게 인서울권 학교를 몇 명이 갔느냐를 세어봤더니 186명 정도 되더라. 그런데 186명 정도가 중복 합격이기 때문에 저는 반을 딱 잘라요. 평고를 가면 90중 정도까지가 되면 괜찮은 인서울 학교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숫자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평고 홍보자를 보면 과거 자료지만 1, 2등급 비율이 굉장히 많고 일반계고 21위 전국, 공립고 전국 7위로서 굉장히 높은 입시율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평고 보내면 되겠다 하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시험 문제 분석에서 말씀드리지만 심화나 선행이 안 되면 가서 250등, 300등 합니다. 그러면 인서울이 아니라 인경기도 좀 힘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안고는 유일하게 이렇게 올해 입결을 발표를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 3명, 의학계열 6명, 연세대, 고려대 12명 굉장히 많이 그 합격을 시켰죠.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신안고가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공부를 못 가리키는 입결도 낮은 학교였는데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재단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을 한다. 공부의 실력도 그렇고요. 생기부도 많이 채워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여기 한 120명 정도가 이제 이 합격이고요. 그래서 60등 정도까지 되면 괜찮은 학교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강고등학교는 이게 이제 브로셔에 나온 걸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다수 진학을 했는데 2020년도하고 지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진 거라. 혹시 한강고 가겠다고 하는 학생 여기 혹시 설명에 들어와 있나요? 한강고 관심 있는 학생 손 들어 보십시오. 없나요? 예. 협상이 아니죠? 네네. 보면 과거에 의대, 수의대, 유니스트를 많이 보냈고 청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보냈는데 작년 올해 주춤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한 스파르타 시기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조금 완화되면서 공부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수시에 대한 전형에 대해서 파괴력이 좀 떨어졌지 않았나 싶고 올해는 한강고에서 좀 힘을 써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좋은 대학에 좀 입시해서 제가 내년 입결은 좀 잘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소망이 있습니다. 평여고는 2020년도하고 2019년도 있었어요. 2019년도에 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면 고대, 연대 이렇게 보냈었어요. 평여고의 수준을 보면 대부분 이게 비전고랑 조금 보시면 되는데 좀 대부분 한 70명 정도는 괜찮은 학교를 간다. 반을 잘라서 35등 안에 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평여고하고 비전고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괜찮은 학교의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서울대도 보내고 그랬는데 2021년도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는요. 비전고에서 발표하지 않았지만
비전고의 많은 학생들이 전교 1, 2, 3등이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대부분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의 입결을 봤더니 이 정도 나왔다. 그때는 그래도 그 생기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3학년 학년 주임 선생님께서 열심히 써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 그 입시 결과를 여쭤봤더니 자세한 건 말씀 안 해주시면 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서울, 인천, 경기, 죽전, 용인 포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평여고하고 비전고가 둘 다 공립이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지금 비전고가 컷이 작년에 170이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는 180에 우수한 애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고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건 물론 시스템도 좋고 선생님들도 훌륭하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식이 비전고에도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의 입시 정책 선생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세요. 평고에 계시던 분이 가시고 평력에 계시던 분이 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학교의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고 못 가고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 다음에 교무주임 선생님, 학년주임 선생님의 방향과 역량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개인별 세트 이거 넣어주시면 그 다음에 세부 특성도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역량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시면 평여고나 비전고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교 1등부터 5등까지는 교과로 많이 간다. 그럼 선생님들은 사실 편해요. 그냥 서류만 넣으면 점수만 넣으면 되고. 하지만 아이들 점수보다 높은 대학은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회를 빌려서 정말 학교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가면 그 학교 프로그램을 조금 풍부하게 선생님들이 좀 괴롭겠지만 구축하셔서 아이들이 입결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설명회 때 만약에 원하신다면 가서 많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법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학교가 아니지만 요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수능으로 많이 보냈고요. 최근에 입학 사정관 제에 들어서는 수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시 이제 수능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데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는 여학생, 남학생 학교별로 요거에 대해서 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컷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평택 내 고등학교는 거의 평준화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자 작년에 150점대였잖아요. 평고가 150점대라고? 왜냐하면 비전고로 가고 싶었는데 컷이 170이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선행이나 심화가 안 돼 있어요. 3년 내내 너무 힘들겠죠. 다 비슷해요. 150점대 후반이에요. 이충고, 태강고, 송탄고는 140이 넘지 않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나는 190이어도 교대를 가고 싶다. 의대를 가고 싶다. 전교 1등을 계속 해야지 하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가도 됩니다. 효명고라든지. 평여고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졌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컷이 아니라 상위 컷이에요. 195 이상이 얼마나 갔는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심화를 한 적이 있는지, 선행을 하고 있는지, 선행 심화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평고하고 신앙고를 보낼 수 있다. 나는 욕심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이면 평여고나 비전고, 한강,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달라요. 수학을 잘하지 못하면 여학생이라 해도 비전고를 보내면 안 됩니다. 한강여고나 평여고를 보내야 돼요. 이렇게 내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학교를 보낼지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요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3부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해서 학교별 시험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저희 학원이 마련하고 있는 어떻게 대학을 잘 보낼 것이냐와 합격 사례, 그 다음에 수능 몰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학생 중에 호연이 들어와 있죠? 호연 학생 마이크 좀 켜보시겠습니까? 호연 학생 했죠? 네. 예, 우리 호연 학생 혹시 그 고등학교 가면 9개의 등급제로 나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네네. 자, 1등급은 여기 보면 몇 % 안에 들어야 되나요? 4%. 그렇죠.
그럼 전교생이 300명이다. 그러면 1등급이 되려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되죠? 4%니까? 300명 곱하기 4%. 12? 오, 맞아요. 똑똑하네.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서울을 하고 싶다 하면 A2등급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11%예요. 300명이면 33등 안에 들어야 인서울 정도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이 등급 체계표는 여러분들이 뽑아주시고 등수 계산해 보라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각 고등학교별로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이 현재 고등학교 우수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고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번 시험을 보면 시험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혹시 학교에 선생님이 들어와 계실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평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고 같은 경우에는요. 모의고사 수준으로 대부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평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어하고 수학은 많이 준비하고 가요. 그런데 국어는 대부분 내신이 190 이상 넘은 학생들은 거의 뭐 90점, 100점 맞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요. 교과서라든지 문제집만 풀어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외부 지문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내가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100점 맞은 학생도 갑자기 중간고사를 보면 50점이 와가지고 우리 학원에 엄청 우르르 들어와요. 공부 90 몇 점 맞은 아이를 초잡 들어왔다. 근데 그 아이는 중3 때부터 이미 와서 연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무슨 시험 문제를 잘 나온다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거 찍은 것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윤유경 국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국어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모의고사를 원리하고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공식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 국어 선생님들은 대부분 전공자가 많으시고요.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도 계시고 원장님 선생님 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저희 학원에 오면 모의고사를 어떻게 분석하고 푸는지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일체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들어오면 그 훈련 무조건 받는다. 중3만 돼도 고등을 준비하면 그 훈련을 받고요. 방학 때마다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고난도를 풀 수 있는지 외부 지문을 풀 수 있는지 수능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법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문법을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하지 못하면 또 문제에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매우 어려웠어요. 근데 물론 어려운 게 이번에 어떻게 어려웠냐면 지문 수가 너무 많아요. 다른 학교의 3배라고 합니다. 그것도 시험 범위를 3주 전에 알려준대요. 그러면 시험 준비를 할 때 한 달 내내 시험 준비를 하는데 단 한 번도 반복을 못하고 한 번 훑고 지나가면 시험을 본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 실력이 있지 아니하는 애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쉽게 나와도. 그렇기 때문에 평고를 갈 아이들은 이 정도의 수준의 어휘와 문법, 영작 수준을 40지문이 나온다고 3주 전에 추가한대요. 선생님들 너무 스트레스 받으세요. 이거 시험 분석. 혹시 평고 선생님 보신다면 많이 내셔도 미리 좀 출제 이걸 알려줘서 아이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해주면 물론 실력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해도 다 이 변별력을 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문제 부교재 중심인데 특히 누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2학기 때 보면은요. 2학기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는요. 1학년 때 전범위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망한 학생은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망하죠. 계속 망하겠죠. 근데 다행히도 선생님들께서 인정사정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기말 시험 범위가 가장 어렵고요. 앞 부분은 좀 개념을 기억하고 있는지 쉽게 낸다고 합니다. 요 아래 보시면 시험 시간이 50분으로 축소돼서 옛날에 평균은요. 시간의 압박이 가장 유명한 학교였어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있는 대로 아주 어렵게 내요. 더 이상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느냐
그리고 옛날에는 서술형도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그 서술형을 못 풀면 막 20점이 날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서술형을 좀 축소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전히 모의고사 30번 정도, 악명의 그 정도의 최고 난이도 문제를 내고요. 그것이 아이들의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고 가서 내가 상위권을 해야겠다 그러면 중등 때도 고난이도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에 대해서 진도를 나갔지만 심화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돼 있어야 되고요. 특히 9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1등급 변형 문제가 났다고 합니다. 1등급을 구분짓는 문제였다. 그래서 많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신안고입니다. 신안고 같은 경우에는요.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 비문학 같은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출제됐는데요. 교과 연계 지문, 신안고가 옛날에 이제 부교재를 많이 써서 아이들이 많이 실력이 상승한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연습하면 늦다. 중학교 때부터 미리 문학 기초라든 문법 기초에 대해서 소양을 쌓아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영어하고 국어에서 전교 1등짜리 신하는 아이가 다녔어요. 그러니까 윤유경 학원을 다니면 저 정도 성적이 오르겠지 하고 학기 중에 들어와요. 저희가 만들기 힘듭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학 중에 들어와서 기초를 쌓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외부 작품이나 외부 지문 등. 그래서 고1인데 고2 모의고사 독서 지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지만 고2 이상을 준비해가지고 가야 된다. 분위기는 좋지만 기본 개념 숙지 위에 적용력, 적용 훈련을 해야 된다. 개념만 알고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영어는 자 학평 2등급 이상의 실력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2000 정도의 어휘. 어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난이도로 출제가 돼요. 빈칸이라든지 요약이라든지 무조건 외부 지문 2문 이상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2 모의고사 수준을 푸는 고1인데 고3까지 하면 더 좋겠죠. 계속 100점 맞고 막 이런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는 저희가 고3까지 다 끝낸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어, 반의어, 총체적 학습이 필요하다. 요새 이제 그 중등 영어 학원에서는 그냥 다음에 또 반복하니까 간단하게 단어 외우고 막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워가지고는 사실은 신한이나 한광여고도 그래요. 어휘가 어렵게 나온 데는 풀 수가 없어요.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이어까지 다 해야지 굉장히 섬세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독해력의 영작, 특히 이제 신한고의 영어 문제는요. 영작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라지고요. 이거는 적어도 한 2, 3개월의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방학 중에 저희는 이거를 시스템을 가지고서 따로 교재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별력도 굉장히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심화 대비 없이 그냥 아이들이 들어오면 3, 4등급을 받는다. 3, 4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서울이 힘듭니다. 인경기, 평택대. 즉 신안고를 가려면 심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올림푸스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수학 교재도 자 일품, 블랙라벨 이런 정형화된 문제, 심화 문제 나온다 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 상담하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센스 이상을 풀어본 적이 있니? 중학교 때 센스 이상을 풀어봐야지 사고력 훈련이 돼요. 우리 기름칠이 좀 돼 있어야지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이게 안 돼 있다. 중학교 때 수학을 100점 만든다 해서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하지 라는 보장은 없어요. 같은 문제 많이 풀어봐서 100문제 풀어봐도 100점 맞는다면 심화에 대한 훈련이 안 됐을 수 있고 자 중등 전문학원에서는 100점만 맞으면 우리 아이를 점수를 잘 맞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 전문 학원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학교 아무리 내신이 100점이 올백이 나와도 그 점수로 대학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 그 점수가 찍힌과 동시에 그것이 대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다 고등학교의 점수가 잘 나올 것이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심화는 100점을 맞든지 못 받든지 저희가 뭐 평균 80점 이상이면 반드시 시키자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모의고사가 3개 이상 출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러닝타임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옛날에도 설명회 할 때에는 부모님들이 이 시간을 굉장히 좀 길게 해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자세히 해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다르신 없으세요? 네네. 어쨌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서술형 배점이 높기 때문에 신한고 같은 경우는 8점에서 10점 정도. 하나 틀리면 10점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빈칸을 채우는 수학 문제가 빈칸을 채우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수학 클리닉실에 수학 연구 수석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따로 저희가 문제를 제조해요. 즉 족보닦음이라든지 시중에 있는 문제집으로는 그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다.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아무리 그 뭐 시험 전에 그걸 좀 준비를 해줘도 적응력이 매우 떨어지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두 개로 1등급이 좌우하는데요. 대부분 서술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술형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나머지 문제를 푸는 전략, 시간의 압박이 마찬가지로 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고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평여고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실력이 좋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비전고는 되게 어려웠고요. 부교재 출제도 점점 높아졌고 지문과 연계는 외부 지문 출제도 많았던 걸로. 그런데 영어하고 수학은 쉬웠거든요. 근데 작년 올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비전고가 컷이 170 이상이 됐다 했잖아요. 올해는 180 이상이 됐다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변별력, 여기서 9개의 등급으로 구간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부교재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중간 기말에는 외부 지문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논술형 문제의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하면 비전고를 가거나 신한고를 가거나 어차피 서술형, 논술형을 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휘도 난이도가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은 실력은 많이 낮아져서 공부 잘 안 하죠. 공부 잘하는 극히 몇 퍼센트 아이들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평택의 모든 고등학교의 문제는 어려워졌어요. 이유는 뭘까요? 외부에서 유입하는 중학생들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도 보면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검색해서 저희 학원에 이미 이사도 오기 전에 상담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강남이나 목동에서 다 공부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비전고 보면 여기 뭐 주제 관련 문작이라든지 영작이라든지 반복 테스트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그 영어 클리닉실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매일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하게 아이들이 돼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에밍하우스의 망각 곡선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요. 현장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아날로그로 시험을 봐서 장기 기억화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클리닉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요. 아이들을 계속 같은 공부를 시키면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 테스트를 시켜서 네가 모르고 있는 것만 다시 하라고 그래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첫째도 피드백, 둘째도 피드백, 세 번째도 피드백 위주로 공부를 시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평고처럼 비전고가 누적 테스트를 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많다는 거. 그래서 그 다른 학교가 함수까지 시험 범위라고 하잖아요. 비전고는 유리함수까지 시험 범위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누적에다 시험 범위 많아요. 그러면 수학이 그 준비됐다든지 수학을 열심히 할 생각이 있다든지 심화가 됐다든지 이런 가면 괜찮겠죠. 근데 나는 수학이 젬병이야. 옛날 3, 4년 전에 비전고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3, 4년 대 비전고는요. 부교재에서 3문제, 4문제를 숫자만 바꾸고 그대로 냈던 학교였어요. 엄청 쉬웠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비전고도 힘들다는 거예요. 자, 보면 그래서 1문제, 2문제 틀리면 1등급 컷에서 걸릴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한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강고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가 가장 그 평택에서는 쉬운 학교였어요. 그런데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문법과 문학의 출중이 중간, 기준, 기말 이렇게 나눴다는 거. 그래서 외부 지문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아, 어떤 학교가 뭐가 쉽고 괜찮고 했는데 다 외부 지문 모의고사 나오고 그랬네? 라고 좀 보실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한강재단이 옛날부터 익힘 시간이라고 있어서 모의고사를 했었는데요. 상개념 모의고사 출제 비중이 높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겨울방학 때 모의고사 어휘를 모조리 외워놔야겠죠. 훈련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어휘 변형이 까다롭다. 이거는 한강여고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강고는 한강여고랑 완전 다른 학교입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라든지 이런 비중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50분에 26문제를 냅니다. 그 비전고라든지 평고라든지는 22문제 막 이래 23문제 세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면 죽음의 시간의 압박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평택에 있는 고등학교, 신안고, 평고, 비전고, 한강고가 누가 문제를 더 어렵게 내고 잔인하게 내는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래서 심화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게 안 되면 힘들다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한강은 심지어요. 5개에서 6개 찍는 게 보통 아이들이에요. 너 몇 개 찍지? 나오면서 그래요. 너 몇 개 찍겠냐. 그중에서 3개를 찍으면 아주 잘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78점이었다는 거. 그래서 다 4개, 5개 찍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저희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요. 칠판을 2바닥을 다 가득 채워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추느냐, 전교에서 몇 명이. 맞추지 않느냐. 이것도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거의 평고나 신안고 수준으로 수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라고 어머님들이 너무 걱정하실까 봐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현실을 말씀드려야죠. 자, 평여고를 말씀을 드리면 평여고는 제가 그래도 조금 평화롭게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문제가 쉽다, 평이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하고 특히 학교 프린트. 평여고는 학교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남자애들은 왜 불공평한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에서 많이 나오고요. 고1 수준의 어법 모의고사 요거 정도만 하면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자, 외부 지문 1개가 나오고 이렇게 그 교과서가 있고 평영고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학습지를 나눠주거든요. 거기를 달달달 외우면 돼요. 그따고 숫자까지 외우면 안 되겠죠. 숫자는 변형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수학을 다소 못하더라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설명회를 듣고 평영고 선생님들이 방향을 바꾸면 어떡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평균이 낮고 경우의 수라든지 함수가 매우 약하다. 반대로 내가 경우의 수나 함수를 잘하고 수학을 잘한다? 나 평영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교 1등을 할 거야 하는 여학생 가도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강여고입니다. 한강여고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강여고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그 세부 특기 사항 말씀드렸죠. 개인별 세특을 적어주겠다고 이미 발표한 학교가 한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노트북 들러붙어 가지고 자기 전공이나 생기부에 적을 내용들을 다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약사가 되고 싶은데 항생제라든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자기 교과하고 접목을 해요. 그리고 그걸 내요. 그러면 면접도 잘 볼 수 있고 생기부도 유리하고 또 목표도 잘 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 굉장히 적합한 학교고 또 의대라든지 이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의생명 특강이라든지 3D 드론 특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형 학생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부도 잘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다. 혹시 여학생인데 약학이라든지 의대를 가고 싶다 하면 이쪽을 보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어가 사실은 한강여고에
가장 어렵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가장 잘하는 게 국어였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그 교과서라든지 자습서에 있는 아주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각 줄까지 다 외워야 될 정도로 아이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나왔고 논술형도 단답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강여고가 그럴지 안 그럴지를 모르겠는데 한강여고가 재단 측에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어렵게 시험 보지 않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나 부교재 비율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원래 전통적으로 그래요. 한강재단은.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가 많이 어휘 변형이 나오기 때문에 파생어, 유효, 특히 신한처럼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빈칸 내용 추론하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한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학교 그 시험 범위에 해당이 돼요. 항상. 근데 학교 수업 시간 전혀 안 해줘요. 문제는 내가 다니는 학원에서 그걸 해줘야 되죠. 혼자 하는 아이들이 좀 어렵게 됐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혼자 해도 시험은 준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조금 아쉽더라고. 학교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네. 이 수학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강여고도 이제 올해 좀 어려워졌었는데요. 대부분 아이들이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게 나오지만 도형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앞으로 점차 어렵게 낼 수도 있다는 거 한강여고가 요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한강여고에 대해서 지금 안 보이고 있어서 다시 조금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거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각 학교별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저희 학원의 입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입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래를 설계하는 아이들이 이제 예측하고 자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2 겨울부터서 저희는 선행이 시작된다. 중등을 다 정리하고 점차 고등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이제 못 들어오면 중3 때 들어오고, 그때도 못 들어오면 중3 8월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선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평력고를 제외하면은 평력고도 마찬가지예요. 심화가 안 돼 있다든지 모의고사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내가 가서 1등급을 받겠다 하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선행과 심화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방학, 2번의 겨울방학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중3 때부터서 고1 전까지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기가요. 고등학교 고3이 공부하는 양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고등학교 성적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1부터 고2까지 겨울방학 2번째 타임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학생도 보고 있는데요. 이때 그럼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면요. 중학교에 혹시 아버님하고 같이 있는 학생이 있는데 안경 쓴 학생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웃었는데 HSY 학생. 죄송합니다. 이름을 잘 우리 학생하고 좀 대화 좀 하고 싶어요, 아버님. 수영이 안녕하세요. 혹시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공부의 몇 배 정도를 해야 될 거로 이름이 뭐예요? 황수영이. 그렇구나. 반가워. 수영아, 세교중 3학년인지 너 공부 잘하는구나. 우리 수영이는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에 몇 배 정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100배 정도? 응? 3-4배 정도. 아, 역시 똑똑하구나. 2배라고 말할 줄 알았어. 고마워. 맞아. 대부분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얼만큼 열심히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2배 정도 해요. 근데 성적을 딱 봤더니 자기가 다른 애들보다 처져 있는 걸 발견해요.
그 수영이 말처럼 3, 4배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달리던 녀석이 가속도를 높여서 더 달릴 수 있었거든요. 지금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지만 그 기간 한 2, 3주만 제외하고는 선행과 심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 공부 시간 외에는 다 놀아요. 근데 반대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기가 노는 시간을 딱 해놓고 나머지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계획을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쓰지 말고 국어는 어디 단원까지 내가 학습활동 테스트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양을 적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년 5월 달에 중간고사에 나의 위치가 안전하다. 내가 중학교 때처럼 어느 정도 위치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지? 첫 시험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면은요, 공부가 199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170이니 똑같아요. 자기의 자존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서 내년 3월까지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속력을 내고 심화를 해야 될 시기고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먼저 오면 기질과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상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컨설팅이나 이걸 하게 되면 희망 직업까지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자, 목표 학교나 대학을 설계를 해서 제가 이제 한 2-3달 전에 문자를 보내서 미니 컨설팅을 받아라 했는데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설계를 하면 그래서 거기 가서 몇 등급 맞을래? 왜냐면 어디 대학을 가야 된다는 목표가 있으면 고등학교 때 몇 등급을 가야 된다는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국영수를 어떻게 공부를 방학 동에 해야 된다는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개념을 어떻게 하고 그럼 심화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목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저희가 이제 12월 15일 정도 학교가 딱 판별이 나잖아요. 그때부터서 내신 모의고사 함께 내신 맞춤 준비를 합니다. 어떤 부모님께서는 모의고사 필요 없어요. 내신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평택 내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내신을 모의고사식으로 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게 일석이조예요. 내신도 잘할 수 있고 수능도 잘할 수 있고 무조건 내신만 하는 그 시스템은 좋지 않아요. 상위권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계획을 세우고 공부 요령을 습득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이렇게 시킨 학원이다. 저희가 이제 제가 미니 컨설팅 했던 그 종이는요, 대부분 어떤 학교를 가고 싶다 하면 이제 진로 검사라는 적성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A4 용지에 줘서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이렇게 공부하자고 합니다. 자, 이건 학습 계획표예요. 자, 학습 계획표가 이제 아이들이 짜게 되는데 플래너 짜는 아이들도 있고요. 없으면 저희 학원의 걸 사용하게 되는 대부분 보면 양 위주로 짜죠. 국어, 영어, 수학 시간 위주로 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보고 2시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 공부시키실 때 부탁사항은 너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공부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너 어느 시간에 놀고 있니? 당근 먼저 주세요. 놀고 싶니? 그래놓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부 계획을 짜보자. 그 시간에 놀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 계획을 짤 때 그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까지 그리고 반드시 이제 저희 학원은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댔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아는 거거든요. 반드시 공부를 하면 테스트를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어제 거 잊어버렸는데 누적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장기 기억이 되거든요. 그게 실력이 돼요. 대부분 벼락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내신 195, 197이 돼도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요. 2주만 공부하면 올백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화돼 있고 평상시에 공부 안 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가서 다 하위권으로 떨어집니다. 지금부터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놀 시간에 놀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고 계획표를 짜서 자 공부를 많이 했으면 동그라미, 가입, 또 퍼센트로 적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보면 자 이렇게 10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떨어지고요. 100%에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에 들어갔을 때 점점 떨어지죠. 그런데 한 번씩 테스트를 통해 모든 걸 1시간 공부한 거 1시간 공부할 수 없잖아요. 10분 테스트 하면서 잊어버린 것만 다시 공부해야죠. 이렇게 일 후, 일주, 한 달 후에 이렇게 다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배웠지만 여기서 시작을 해요. 시험 준비를. 근데 그 아이는 기억이 이렇게 퇴적돼 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요. 시작 지점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국영수를 하는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과 영어를 많이 가르치고 선행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고등학교의 경쟁력은 국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치동에서도 국어 학원이 개강을 하면 새벽부터 문을 선대요. 제 아는 후배도 1등급만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데 받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 장사제를 이룬 게 뭐냐면 모든 과목은 국어로 통하잖아요. 핵심사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과 영어는 아이들이 과외 최상이고 변별력이 없는데 국어에서 근데 늦게 시작한 아이들은 그걸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을 노린다면 반드시 지금부터 국어를 꼭 시작을 해달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평고 신학로 가서 50점 돼서 막 찾아옵니다. 네, 저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원에서는 제가 개발한 모의고사 풀이법이 있어요. 분석법이 있어요. 이것을 교육시키는데 다른 학원에서는 한 20년 전의 방식으로 3개월 동안 문법을 해요. 그걸 끝내고 그 다음에 문학을 합니다. 끝내요. 그 다음에 비문학을 해요. 자, 9개월 후에 문법, 문학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45문제에는요. 화작, 문법, 독서, 문학이 골고루 나오거든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서는 안 돼요.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일단 화작 시작하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작문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법 시작하고 독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5마리 말이 한꺼번에 달리게 하고 저희는 국어 수업 시간에 시작 10분에 반드시 그 전 걸 다 테스트해요. 백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반드시 보고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저희는 문제풀이보다는 개념 숙지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경쟁력을 획득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부터서 중3 아이들 주 2회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누적 테스트 어휘 같은 경우 하고요. 변형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영작 훈련도 서술형 대비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도 모의고사 훈련도 하고요.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고1까지 갈 건지 고2까지 갈 건지 고3까지 갈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클리닉 시스템을 통해서 주 5회 어휘라든지 주 1회 현장 피드백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게 합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요. 개념을 하고 심화를 하잖아요. 요 정도 가잖아요. 그 개념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할 때 다시 이걸 합니다. 그래서 투톱 시스템으로 가서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나중에는 최고 난도 문제 저희들이 뭐 특목고라든지 외고에서 풀었던 문제 함께 저희들이 개발한 문제를 풀게 하고 모의고사까지 가고 다시 내신으로 간다는 것, 요 말씀을 클리닉 시스템이 저희 학원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실력 있는 알바 선생님이 아니고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이 수업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클리닉을 봐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 수능, 그래서 이제 만점을 배출한 적도 있습니다. 자, 요 광고를 드리고 싶고요. 자, 중3을 다시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자, 개념 심화를 진행해야 되고 모의고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적 관리해야 되고요. 야, 뭐 단기 목표가 중요해요. 내년 5월에 너 성적이 잘 나와야 하면 아이들이 그 감이 없어요. 이번 달에 이번 모의고사에 너는 여기 몇 등급까지 할래? 단기 목표로서 일단 방학 동안에 좀 달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이 모두 다 모의고사를 다 봐요. 의무예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 학원 입구에다 붙여요. 그리고 거기가 상승한 학생과 하락한 학생들의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확인해야 되죠. 이게 가능해요. 근데 개인 과외를 받는 학생들은 사실 힘들어요. 누가 얼마나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다양한 학교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가 갈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미리 경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학 전에 테스트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내신 적응력을 향상해야 된다는 것. 자, 이거는 저희 학교의 모의고사 그 성적 관리 시스템이에요. 개인 아이디를 보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실점을 했는지까지 다 나와요. 어휘가 부족하네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빈칸 추론도 좀 안 되네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부모님께서 이 부분을 더 강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계속 봤더니 68점에서 77점으로 10점이 올랐네요. 이렇게 이 아이의 역사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생활기록부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체도 하고 독서도 하고 특히 세부 특성에 관해서 아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같이 선생님께 이제 찾아가서 어떻게 생기부에 쓰게 할지 요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자, 6개월에 총 10회, 1년에 20회 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최상위권의 대학에 서울대를 갔던 학생이에요. 중3 여름 때부터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모의고사가 전국 4등까지 됐었다. 이런 저희가 하는 시스템으로 했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육각형이 완벽하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성적은 다소 낮았지만 저희가 생기부 관리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좋은 대학에 보냈던 사례이고요. 자, 작년에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평고에서. 이 학생은 굉장히 혹시 우리 학생 중에 부모님과 투지로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실갱이를 하고 있는 친구, 신안고 평고에서 내가 1등급을 하고 싶다, SKY를 가고 싶다 학생들은 이 형이 그런 경우였어요. 한 달을 부모님하고 싸웠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안 돼. 너 평고 가면 해야 돼. 근데 제가 약속했어요. 네가 부모님한테 져주면 내가 전교 10등 만들어줄게. 얘가 진짜예요. 본래 자기는 평균 60등이 목표였거든요. 그게 기숙사였기 때문에. 근데 저를 믿었죠. 그리고 그날 바로 부모님께 휴대폰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얘가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결국 1학년 때 전교 2등 했고요. 1학년 말에 싱가포르를 보내요. 전교 3등인가 4등까지. 거기를 갔다 오더니 2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전교 60등이 아니라 전교 1등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자, 생활기록부의 학업 능력과 전공 능력과 잠재 능력과 인성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학을 가게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저희는 수시 합격에서 서울 수도권 합격 비율이 70%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학생부 종합 수시로 가는 비중이 많았습니다. 이걸 공략을 했기 때문에 자기 점수보다 한 등급 높은 학교를 갈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교대 42%나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많은,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의대라든지 교대권이 50% 이상이 넘었다. 저희는 일단 대학을 갈 거면 실용적으로 괜찮은 대학을 가든지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을 가라.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사례 중에서 보면 요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생기부 만들 때 융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심리학이나 도시학이나 행정학을 하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3명이 인권을 공동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생기부에 기록을 했거든요. 얘네들은 3명 다 다른 학교를 갔지만 다 수시 전형에서 한 등급 높은 대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여기 이름이 지워졌는데요. 이 대부분 서울시립대를 요 정도의 점수인데 합격할 수가 있었고요. 2.6, 원래 1점대에 합격하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를 2점대 학교, 올 때 1점대가 갔는데요. 다 한 등급 높은 학교를 갔던 게
저희 학원에서 실시하는 탐정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공동 연구를 해서 그게 다 생기부의 기록 한강 요구였죠. 자, 그다음에 미술하는 학생들이 자, 무조건 제가 실기를 1, 2학년 때 우선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바로 내신과 생기부로만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2배의 힘을 써야 되는데 보통의 힘으로써 우수한 대학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내신 평점이 3.25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홍대는 2점대 학생들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3점대 학생이 홍대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의 활동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쓰여질 수 있었고 비정부 학생이 비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으로서 이렇게 그 소감을 했던 아이들이 대부분 뭐냐면 많은 기량을 쌓을 수 있었고 용기를 주셨고 방향을 잡아줬고 많은 케어 생기부 케어를 받을 수 있어서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희 유튜브 그 입시 설명에 아래 달려있는 댓글들 저희가 캡처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서울 중요대는 여전히 60% 정도가 수시 참가를 한다. 그래서 수시의 교과의 16%지만 요 부분에 물론 정시, 최저를 맞추기엔 정시까지 해야 됩니다. 정시를 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탐구의 정석이라는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14주 수능 몰입 집중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저는 내신을 잘하는 아이들이 수능도 잘하거든요. 모의고사도 잘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모의고사 훈련을 경기도에서는 1년에 2번밖에 실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14주 동안에 수능과 똑같은 시간에 저희도 출입 제한을 둬요. 그리고 마킹까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능 연습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이 나오고 만점이 나오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수능 집중훈련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나면 목이 좀 쉬려고 그래요. 막 다다다다다다 했는데 저희 이제 그 컨설팅을 하는 선생님들이시고요. 설명회 끝나고 나서 문자로 소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진로 적성이라는 학습 상담 대형 컨설팅 프로그램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진학과 진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